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중요한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10월부터는 뭔가 시장 분위기가 지난달스럽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9월이 올해 있었던 시장 분위기의 거의 정점이었던 것 같은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들어서 9월 대출 동향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그 대출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더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DSR을 큰 비판 없이 수용을 했거든요. 당시에 가계대출이 너무 크게 증가를 했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 총량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 DSR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 돈을 빌려라. 이런 대원칙을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도입되고 난 후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가 대출 여력이 위축이 됐던 거 이게 22년의 분위기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상황 변화가 생겼고 그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곧바로 위축이 됐고요. 금리가 바로 올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금리는 22년 중반부터 올랐는데 대출 감소는 22년 초부터 곧바로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DSR이 시장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그 원인이었는데 그러다가 23년에는 거꾸로 그 DSR 적용받지 않는 특례론 만들고 그 다음에 DSR 우회할 수 있는 50년 만기 대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강세장이 대출 증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9월부터는 그게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또 네프콘 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돈돼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10월부터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근데 다른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일단 제목부터 충격적이에요. 공무원도 월급 못 받는 나라가 온다. 와우.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못 받는 나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의 시장 분위기는 돈줄이 말라간다. 이게 큰 메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도 돈 못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지난주를 뒤집어 놓은 소식인데 의정부시 예산 부족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정부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친숙하지 않은데 미국은 좀 있었잖아요. 셧다운. 정부 셧다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부에서 의정부시 셧다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급 못 받거나 이런 중견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진짜 한국에 완전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의정부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1,300억이 부족을 하고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돈 줘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세금이 너무 덜 거치다 보니까 지자체로 가는 교부금을 이제 확 낮췄고 지자체로 가는 교부금을 확 낮추니까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많은 재정자립도가 적은 시도에서는 예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한 개 시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정자립도라는 거, 그리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거, 이런 게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는데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그런 체제로의 전환이 1940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방 분권화된 그런 국가였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으로 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940년에 있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세제를 전부 뒤집고 직접세 위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 위주로 세금을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돈이 들어가게 했는데요. 한국이 그거를 벤치마크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도 분석방통에서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의정부시는 지방채 300억을 발행을 하고 이걸로 일단은 월급이라도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특정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봉급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철 7호선 연장 관련 일을 하는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월급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일단 뭐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 셧다운 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채 300억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하고 지방채 300원 예산은 7호선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요. 대체 중앙정부는 왜 돈을 못 벌고 있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부 세금 지금 59조가 감소했습니다. 2023년 예산에서 올해 세수는 400조 원으로 예산됐습니다. 근데 9월에 재추계를 해보니까 341조로 약 60조 원이 빠졌어요. 20%가 빠진 거죠. 우리 연봉이 20% 빠졌다고 생각해보면 그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 예산은 결국 세금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세금의 3대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소득세가 최고죠, 최고. 왜냐하면은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 지갑에서 나갑니다. 원전징수로. 그래서 우리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을 텐데, 이 소득세가 한 17.7조 빠졌거든요. 근데 법인은 법인이 내는 거죠. 이건 얼마 빠졌냐? 무려 25조 빠졌어요. 25조 빠졌고요. 부가세는 9조 3천억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가 여러분들이 그 급여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세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요. 뭐가 빠졌냐?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이게 양도세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세예요. 여러분이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세처럼 똑같이 소득세 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득세가 빠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이렇게 훅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을 봐볼게요. 일단 법인세부터 한번 봐보죠. 법인세가 빠진 거는 경기 둔화가 1년 정도 있었고요. 기업들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디가 급감했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25조 원이 넘는 결손이 법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법인세에서. 반도체 부분 업황 나빴던 게 엄청 큰 것 같고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실적이면 법인세를 거의 안 내니까 그냥 법인세를 납품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 10조 원 이상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 이런 거를 못하니까 법인세 이제 수조 원이 휘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법인세 신고분이 작년 이맘때는 55조였는데 올해는 36조로 19조 원 빠졌고요. 퍼센티지는 36% 빠진 겁니다. 법인세 감소는 엄청 커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4조 5조 정도 내다가 상반기에는 1,200억 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에 뭘 바뀌었냐면은 법인세법 바꿔놨습니다. 법인세법 어떻게 바뀌었냐?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업손익을 결산을 하고 나서요. 그 세후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면은 그게 국내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모회사는 해외 사업장의 그 세후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아서 국내에서 한 번 더 법인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거 이중과세다. 저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한 번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면은 법인세 2번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없애주라 해가지고 그 전부터 엄청 노래를 불렀었는데 통 안 해주다가 드디어 작년에 해줬습니다. 작년에 해서 어떻게 했냐? 그래, 해외에서 법인세를 냈고 국내로 송금한 배당액은 과세 대상액에서 95%인가를 빼주겠다. 그러니까 다 빼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잘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에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국내에 설비 투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중과세가 되면은 해외 사업장이 있어도 이 돈이 한국으로 또 법인세가 나가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외에서 만약에 세금을 냈다면은 국내에서 오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해외 사업장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IRA를 핑계로 미국의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물론 IRA가 경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가서 미국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점에는 이런 이중과세 체제를 나름 합리화시켰는데 그 합리화시킨 타이밍이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무조건 감소하는 거를 또 다행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도 또 적자 기록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올해 법인세 감소했지 않습니까? 라고 면피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대기업 오너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그 세제 개편입니다. 진짜 좋아도 너무 좋은 그런 세제 개편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취업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옥 같은 세제 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생산기지를 소위 리쇼어링 한다고 자국으로 데리고 올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기지 한국에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외국에 지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외국에서 한번 세금 냈으면 그럼 외국에 또 어떤 회사는 만약에 세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면요. 거기 본사 두고 거기서 거래치게 하고 세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의 본사에 모회사 지분만 여기 있다면 사실상 거의 과세 없이 해외 사업대에 대한 손익을 국내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너 중심의 그 세제 개편이 있었고 이건 뭐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합리화로 인해서 국내에는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신규 사업장을 지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국내 기업이 아니면요. 해외 기업이라면 무조건 해외 사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소득세는 0.1조 원 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 더 일을 하고 임금 인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1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국가 재정으로 조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가 감소했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펌핑해서 양도세를 높여야 되겠지라고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세금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펌핑한다? 그거는 진짜 그냥 전후 관계가 바뀐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대응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해서 그 소위 외평기금이라고 환율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환율 관리하는 돈을 조금 끌어쓰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튀는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1363원인가? 찍었을 때 진짜 시장이 출렁출렁 했거든요. 근데 10월 들어서부터는 이런 불안감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환율도 조금 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 튀는 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려는 돈에서 일부 끌어다 쓰고 있는 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찍지 않고 잠깐 저 돈 썼다가 상황 좋아지면은 다시 채워 넣을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들이 의정부 시와 같은 재정고갈 경험할 것 같죠. 근데 컨셉적으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나라 빚을 덜 지면은 결국은 지방정부가 채권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럴까? 중국화 되는 건데 어쨌든 정부가 국채를 안 찍으면 아까 의정부 시처럼 지방정부가 채권 찍어야 되죠. 근데 지방정부가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은 이게 요 상황에서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진짜 지방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정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은행들도 요새는 돈이 필요하고 이제 기업들도 돈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메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은행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은행들은 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었죠. 김진태발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요. 이게 결국은 채권시장 금리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채권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은행은 그 당시에 그 돈을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했어야 되는데 은행채를 찍어서 자금 조달하지 말라 이런 요청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당시 자금 조달 어떻게 했냐면은 예금을 높여가지고 예금 금리를 높여서 특판 5, 6%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금리 5, 6%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 엄청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1년 만기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만기가 된 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요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만큼 은행이 채권을 찍어야 되는 상태가 됐죠. 근데 은행 대출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수요라도 적으면은 상관없겠는데 은행들은 또 되게 천진난만하게 6월부터 50년 만기 모기지 찍으면서 대출 수요를 높여놨으니까 평소보다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특판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니까 더 조달해야 되고 그 더 조달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 채권을 찍어야 되니까 은행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하죠. 은행 채권 금리가 튄다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받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런 상품금리가 올라갑니다. 상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한테는 쿠션 쳐서 우리 상품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주담대 늘린 거 이것도 결국 스스로 자승자박한 거예요. 자승자박한 거고요. 50년 만기 모기지 앞서서 50년 만기 모기지 조금 말씀드렸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대출 증가에 50년 만기 모기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돈 필요한데 더 필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회사채도 지금 그러니까 회사채도 가격이 좀 하락할 만한 그런 환경이기는 하죠.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를 맞는 회사채가 42조 원이 되는데
이 회사채를 다시 리볼빙, 그러니까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종전 거를 갚고 새로 차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들도 신용이 좀 좋으면은 은행들한테 막 법인 대출 받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참 있었고요. 올해는 중간에 가계대출로 조금 전환했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그런 게 없었지만, 아주 크진 않았지만은 내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이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크다는 걸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잠잠하거든요. 내년에 이제 이 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돈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건전하면은 그냥 만기 도래하는 거 그냥 갚고 새로 대환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건전하지 않다면요? 그럼 문제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 낌새가 어디서부터 나고 있냐면은 바이오 섹터에서부터 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바이오 기업들 돈 못 벌죠. 돈이 못 버는데 R&D를 하고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매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재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매출은 거의 없고 직원들 급여는 나가니까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투자금 등으로 커버하고 있다가 기술 수출 등이 성사되면 한 번에 돈이 들어오면서 일거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이런 게 반복하는 게 바이오 기업의 특징인데요. 20년, 21년 제로금리일 땐 돈이 많아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이 그냥 막 돈을 팍팍 썼습니다. 바이오 기업만 그러냐? IT 기업도 그랬습니다. IT 기업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가 될 텐데, 네이버 카카오가 돈이 막 엄청나게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네이버는 그래도 돈이라도 벌잖아요. 네이버는 커머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도 버는데, 카카오는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가 아닙니다. 카카오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기업 시총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근데 제로금리일 때는 투자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용이했고, 그리고 뭐 상장하면서 상장 자금 조달이 됐으니까 그걸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많은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허덕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엔 이래요. 그냥 돈이 필요하면은 기업들은 저희도 똑같은데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만약에 다 빌렸다면,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면은, 그럼 저는 그 돈 빌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근데 기업들은 회사채를 찍으면 돼요. 회사채를 찍으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다면은 회사채 금리가 아주 튀게 될 거고요. 회사채 금리가 아주 튀게 된다면은 발행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주한테 예를 들면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증자인데, 주주한테 돈 빌리는 거는 일단 직관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지분이 희석이 되니까 아주 썩 내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뭘 선택하냐? 이 채권과 주식 증자의 중간 정도 되는 메자닌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권부, 그다음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해가지고 좀 조달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채권처럼 높은 금리를 안 줘도 돼요. 2020년, 21년에 이런 메자닌 같은 거 발행할 때는 진짜 금리가 막 0%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줘야 되는 매년 쿠폰 이자율은 0%대 이러면서 되게 싸게 조달했었는데, 지금 이런 메자닌 발행이 안 돼요. 메자닌 발행이 안 되면은 왜 안 되냐?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채권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은 지금 나 말고도 바이오 기업 말고도 지방 의정부시도 발행한다 그러고, 회사도 발행한다 그러고, 한전 같은 공기업도 발행한다고, 은행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내가 몇 퍼센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도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 발행도 안 되고 메자닌도 잘 안 되니까 결국 지금 뭘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게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진짜 돈 떨어지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쪽 섹터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랑 IT 섹터에서, 그 수익이 안 올라가는 섹터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텍들을 유럽에 있는 노보라던가 막 일라이릴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이런 빅파마들은 현금 흐름이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고요. 이런 빅파마들이 이런 바이오텍들을 인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텍들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성공하면은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개발하는 과정은 진짜 힘들어요.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한국은 이런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진짜 사기와 구라로 점철된 회사도 많았어요.
막 이렇게 신라젠으로 대표되는 엄청나게 큰 시총까지 가지면서 이제 사기와 구라로 대표되는 회사도 많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과 진성 바이오텍들이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국내 바이오텍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가짜 사이에서 유상증자를 서로 막 해야 되는 건데 여기 투자하실 때 그래서 묻지마 투자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어디서 뭐 비만한다니까 나도 비만한데 막 이런 게 한국에 흔하거든요. 어디서 항암 면역항암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면역항암제 한다. 어디서 세포치료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포치료제 한다. 어디서도 표적항암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표적항암제 한다. 우리 기술이 더 좋다. 이로 되게 많은데 진짜 여러분이 항암 관련 아니면 제약, 의학 관련 그런 정보가 정말 지식이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은 바이오텍 기업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한 고리부터라고 한다면 가장 약한 고리가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IT 스타트업과 바이오텍에서 먼저 나오는 거고요. IT 스타트업과 바이오텍 다음부터는 일반 회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뭐다? 내년은 굉장한 유상증자의 랠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증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하여튼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컨셉이고요. 실제 바이오텍들이 22년 말만 해도 1.8년 정도 움직일 수 있다였는데 현금이 1.8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게 0.8년으로 그러니까 9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9월이니까 한 6개월 남았겠네요.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증자해야죠. 그래야지 돈이 생기죠. 이제 가계단으로 와가지고요. 가계단도 지금 돈이 남아도냐? 그렇지 않죠. 지금 가계단이 그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그 가장 큰 증거는 역전세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역전세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잠잠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역전세 환경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전세는 2년 단위로 어쨌든 이렇게 뜸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24년까지는 계속해서 역전세 환경이 이어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올해 7월부터 특례 역전세론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역전세 목돈은 없지만 그 금액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있을 테니까 이걸로 일단 꺼라 하면서 특례 역전세론이 딱 나오니까 이걸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게 한쪽이 있는 거고요. 방어가 안 되는 쪽들은 터지고 있는데 터지는 거에서는 두 가지인데 보증보험 가입한 쪽이랑 가입 안 한 쪽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전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역전세 환경은 임대인들이 겪는 그 현금 흐름 고갈이잖아요. 가구 수가 약 24만에서 49만 가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막 국토연구원도 조사를 하고 한은도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매년 1년에 300만 가구 정도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49만 가구라고 한다면 15%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전세 총액이 한 1000조 정도 되잖아요. 1000조 전세에서 한 10% 빠지면 100조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가 금액이 한 100조 빠지는 건데 전세는 진짜 이 돈이 정말 현금일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임대차가 한 바퀴 돌려면은 우리나라는 3년 걸려요. 우리나라 임차 시장 규모는 900만 호거든요. 900만 호. 900만 호인데 1년에 300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진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1000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이 임대차 시장에는 이만한 돈들이 진짜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매매 시장 봐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임대차가 900만이니까 다 자가로만 환산한다면은 주택은 그러니까 2200만 채가 있어요. 2200만 채의 총주택. 근데 1년에 주택 매매 건수는 뭐 100만이 조금 넘어가요. 100만 5%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시장이 한 바퀴 돌려면은 한 20년 걸려요. 20년 걸리니까 주택 시장이 뭐 3천조에서 6천조 2배 갔잖아요. 2배 갔지만은 20년 걸리는 시장에서 그 2배를 한 6년 만에 갔기 때문에 전부 그 돈을 넣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 5억에서 10억 갔잖아요.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한 6년에 걸쳐서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한 4분의 1 정도만 일으켜도 10억까지 다 가져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빠진다 하더라도요. 이 주택을 갖고 있는 뭐 1400만 가구가 전부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연도에 거래한 요 1, 2년 차 거래량으로 치면은 요 100만 건 기준으로 한 200만 건 정도가 주택은 2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위축이 오더라도 이쪽만 위축이 되는 건데요. 전세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전세 월세는 3년이면 풀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가 고점에서 10% 빠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임대차 계약이 빈번하고 회전율이 짧은 자산에 조정이 왔을 때 충격이 큰 이유인데 전세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 가구 중에서 8%는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역전세가 왔을 때 역전세 이벤트가 왔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런 경우를 사건, 이제 사고라고 하는데 보증 사고가 일어나요. 보증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때 제가 보험에 저희 자동차 사고 났을 때처럼 우리 임대차 계약 보증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징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전세 거래의 8%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2%는 그냥 개인이 임대인이 나 돈 못 돌려줄 것 같은데 라고 딱 한순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거저거 보내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해도 준다 만다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보증기관들은 지금 거의 초토화됐죠. 주도보 자금이 6조인데 1년에 1조 5천억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위원이 밝힌 그 실적 전망자로 26년까지 쫙 보면은 올해 1.7조 마이너스, 내년 1.3조 마이너스, 그 다음 0.3조 마이너스, 0.5조 마이너스에서 4년 동안 4조 마이너스가 나요. 보증 사고 같은 그런 거를 못 돌려받아가지고 대손충당 쌓다 보니까 결국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계상 손실액이 이렇게 조 단위로 간다는 거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수십조면 상관없는데 주도보 자금총계도 6조밖에 안 됩니다.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인데 보증을 많이 해서 60배 레버리지로 하니까 소위 몇백 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큰 회사지 자본금 자체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나면은 그 자본이 그냥 확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진짜 순수 개인들이 그 임대인이랑 돈 받으려고 소위 말하면은 진짜 고생을 해야 돼요. 전세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임차권 설정 등기를 기반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이제 그걸 때리면 되는데 현금으로 문제는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가 소위 전세 사기로 가는 거예요. 편의상 완전히 돈을 못 돌려받은 걸 그냥 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부가 사기로 가는 거고 그 사기 금액도 이제 이만큼 커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를 더 받으래요. 전세 대출 늘려주고 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저리로 대출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하여튼 이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주도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압박이 있다 보니까 주도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분양보증.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프로젝트에 수분양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든요. 이 막 건설사도 있고 시행사도 있는데 얘네가 그냥 소위 망하게 되면은 다음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거를 주도부가 우리나라에서 독식하고 있고 그 수익이 짭짤합니다. 그 다음 뭘 하냐? 전세 대출 등에 대한 그 대출 보증, 은행에서 그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주도보, 주금공, 서울보증 이런 회사가 이 전세 대출 내가 보증할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하고 전세 대출 보증료 이거를 가져가거든요. 이게 결국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보는 하나 더 하죠. 개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이것도 팝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일부 수수료를 내고 0.1에서 서울보증 0.3 정도를 내는데 그 수수료를 내고 전세가 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래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1년에 주도보험에 5, 6천 원씩 벌어서 자본금을 6조까지 키워놨는데 갑자기 작년 적자 좀 났거든요. 천몇백억. 올해는 그냥 국회의원 말씀에 따르면은 1조 7천억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번 거 다 까먹는 거죠. 내년에 1조 3조면 3조 까먹는 건데 5, 6년 동안 번 거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택 분양 보증 등 그 보증금이 자기 자본의 70배를 넘어서니까 이 권영세 의원이 90배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소위 90배 레버리지 보증으로 가자. 자기 자본 5조면은 450조 가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사고가 나고 그 회수가 안 되는 그 부실 자산이 0. 몇 %대에서 놀아야 소위 90배 레버리지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세 시장이 정말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시장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세 가격을 무조건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늘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황상 그 맞는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전세 문제가 더 생길까봐 전세 대출을 더 해준다? 그건 진짜 저는 완전히 골로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너무 당연하죠. 전세가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올라가면은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당연하고 매매가 전세가는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전세 문제가 커지는데 전세 문제가 커지면서 기관들 몇 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전세 시장 전체를 다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전세는 그냥 전세 대출 상품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준금리랑 그 임대차 공급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인위적으로 정말 펌핑하려고 노력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배경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주도부가 진짜 공공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 PF 사업자는 보증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높이래요. PF 부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분양 보증에 뭐 PF 보증에 뭐 주도부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부 사장이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주도부 사장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한 해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뉴스는 이거는 이것도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서울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청약시장에 침체 조짐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개인들이 돈이 예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분양가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가격이 높아도 하여튼 이런저런 데서 최선을 다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런 청약들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 분양시장은 올해 내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선을 넘는 분양가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게 그 성동구에서 광진구에서 분양을 했던 그 이스트폴 이편한 세상 이스트폴까지는 어느 정도 리저너블 했던 것 같고 그냥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여기서부터는 약간 선을 넘은 그런 분양가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인데도 사업주가 한 명이어가지고요. 한 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회사가 그 재개발을 다 하다 보니까 14억에 분양하게 되면은 거의 1조 2천억의 분양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걸 한 개 회사가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소유주는 그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 중이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유주의 이 사업이 가능하게 돈을 빌려준 SPC의 소유주들은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엄청난 이권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어떤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그 구조와 되게 유사한데 근데 이거를 한 2년 전쯤에 그냥 11억에 분양했으면은 아니면 그때 분양했으면은 뭐 34평 기준으로 어쨌든 한 11억대 분양을 했을 건데 그러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진짜 최고 가격 14억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771가구 경쟁률도 높게 나왔지만 그냥 미계약이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미계약이라는 그런 루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들이 쭈르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구로구 개봉동에서 분양한 호반 서밋도 분양가가 좀 높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무순위 청약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양 전망 지수도 그 피크에서 내렸어요. 8월이 피크였어요. 뭐냐면은 9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올해 시장 흐름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월부터 8월까지 돌려 세운 거는 특례론과 50년 만기 모기지와 금리 인하 분위기, 시장 금리 인하 분위기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다시 분위기가 조금 좀 냉각되기 시작하는 거는 특례론 소멸과 시장금리 상승, 그 다음에 50년 만기 모기지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망 지수가 서울도 내려오고 있어요. 서울도 원래 서울은 완전 120으로 그냥 했다 하면 완판이었는데 분양가가 이때부터 분양가가 너무 튀었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검단은 어떤 데입니까? 이기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이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도 억 단위로 싼데 원가 분양을 하니까 뭐 인기가 폭발이어서 거의 100대 1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대부분 다 분양을 할 거예요. 그 계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지 않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수요는 항상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민영 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도 공공분양주택 같은 공공분양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들의 분양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들을 촉진해 주면은 민영주택 그렇게 막 높은 분양가 받겠다는 애들이 강짜를 못 넣죠. 근데 올해는 인허가 착공은 엄청나게 했고
인허가 착공 관련해서 분양가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분양 관련 규제를 다 푼다고 분양가를 더 높여주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 사업은 진짜 하다가 말다가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공분양이 올해는 좀 저조했는데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양 물량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 지나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GTX인데요. 이거 GTX 내용은 갑자기 뭐냐 하실 텐데, GTX가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년도를 미리 조금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년도에 이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 재정으로 지었던 GTX A 노선이 24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는 굉장히 빨리 오실 거예요. 그리고 24년 8월로 예정이 됐는데 하반기에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이 A 노선이 서울역에서 이제 수서까지는 개통이 안 되고, 삼성역이 아직 다 건설이 안 돼가지고, 삼성역이 복합환승센터인데 이 역이 너무 커질 거다 보니까 이 역이 다 안 지어져가지고 그냥 무정차 해야죠. 근데 요렇게 서울역까지만 오더라도 요 북쪽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어떤 걸 정리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이 생기면은 역세권 주변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SRT나 KTX를 이용하는 그런 컨셉은 뭐냐면, 철도 시간표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거기를 광역 교통망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지어지는 신도시들의 면적은 너무 넓고 차량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휴먼 스케일로 안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해당 역세권이라고 해도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역이 해당 도시 그 전체가 어느 정도는 이 역을 활용하는, 광역 교통망을 활용하는 그런 배후 주거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정이든 킨텍스든 대곡이든 창릉이든 연신내든 이런 주변 그 붙어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광역 교통망 지역이 어느 정도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요 정리한 거는 이따가 멘토링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주변에 있는 역들이랑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좋아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가 생각하는 몇몇 역과 몇몇 단지들에 대한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대응 전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리포트를 통해서 다 공개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내려가서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은 이거는 진짜 넘어갈게요. 제가 중동에 오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동에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로코,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되는 국가는 가봤는데,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애널리스트가 중동 발주 시장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중동 정세나 이런 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니까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하나증권이랑 콜라보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뭐 투자 설명회라고 여기서 호칭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제가 외부에 공개 세미나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11월 11일에 하고요. 오전 9시에 토요일이거든요. 9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조금 넘는 그런 행사일 것 같고, 하나증권 본사 3층 여의도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그 배터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강의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 됐었는데, 제가 그 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증권 압구정센터가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여기도 뭔 있어야 되니까 그 압구정 금융센터에서 그 하나증권 계좌 개설이 되시면은 비대면으로 개설하시면 될 건데, 하면은 참석이 된다고 합니다. 링크는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유튜브 오늘 그 영상에도 밑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참여하시면 선물이 있는데,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 그 책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식투자 쿠폰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네프콘 쿠폰을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프콘이 어쨌든 그 월 19,900원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선택을 이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쿠폰 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건 저는 강사고 모든 그 실무는 여기 하나증권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앞서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딱 받아들이면서 부동산이랑 정치랑 또 연결되는 그런 그 시기에도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랑 정치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부동산이 선거의 큰 쟁점은 아닐 수도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2021년, 2022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선거에서는 부동산이 엄청난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23년, 2022년, 2023년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과거만큼의 쟁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부동산 선거는 아니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부 당국이 추진하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 정책이 만들어낼 파급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력을 더 얻어가느냐 아니면 동력을 잃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선거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건데 그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시장은 더더욱더 좀 더 관망세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불안성이 조금 생겼죠. 그 다음에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불안성과 변동성도 조금 생긴 상황인데 정치 이벤트도 큰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무리하게 선택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좀 강세장이 될 수 있었던 분위기가 대출과 특례론 50년 만기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구지도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단에서도 가격을 끌고 올렸던 그런 요인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진짜 빠르게 식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네프콘에도 좀 글을 많이 써놨는데 그걸 좀 집대성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특별편으로 올려볼 생각이고요. 올라가면은 그 내용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